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7일 화요일 뉴스와이드 시작합니다. 2월 임시국회가 개회했지만 여야 모두 당내 상황에 관심사가 쏠려 있어 민생은 뒷전인 것 같습니다. 네, 김대현 위민연구원장 박철 변호사와 함께 정치권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여당인 국민의힘의 전당대회가 윤심 논란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주말 내내 안철수 후보를 향한 대통령실의 공세가 이어졌고 안철수 후보는 어제 하루 공개 일정을 잠정 중단했습니다. 오늘도 전당대회 비전 발표에 참여를 제외하고 별다른 외부 일정이 없었습니다. 네, 우리 김대현 원장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 국민의힘의 전당대회 상황 지금. 일단 그 대통령의 참모들인 대통령실에서 생각 없이 아무 말이나 하는 이 아무 말 대잔치를 좀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당정 분리, 이게 정당 민주주의의 기본적인 가치마저 훼손하고 있으면서 전혀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헌법의 가치인 그 상권 분립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전혀 개의치 않고, 다음 이제 대통령이 취임사에서도 자유라는 단어를 35번이나 사용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전혀 자유스럽지 못하는 거의 그 폭군과 독재에 가까운 행태를 대통령도 그렇고 대통령 참모들 역시 생각 없이 이렇게 던지는 것 같은데요. 저는 이제 이게 지금 조급함의 좀 발로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국민의힘 전당대회 당초에 생각했던 그 그림들이 유승민 전 의원부터 나경원, 이제는 안철수 전 의원까지 모두 깨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시간은 다가오고 급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무리수 그리고 원칙에 없는 이런 행위들을 좀 벌이고 있는 것 같은데요. 돈을 많이 내기 때문에 할 말을 한다면은 다른 당원들도 돈 많이 내고 대통령의 말의 무게만큼 받아줄 것이냐 되돌려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우리 박철 변호사님은 네. 어떻게 보셨어요? 그래도 여당의 당대표를 뽑는 지금 절차를 밟고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여당의 당대표를 뽑는데 국민들을 위한 어떤 정책이나 어떤 포부는 전혀 없고 대통령실의 의중이라든가 말만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특히 오늘 뭐 전당대회 정견 발표 저도 봤습니다마는 그 내용들 보니까 다른 얘기하는 부분들이 거의 없더라고요. 대부분 뭐 총선에서 승리하겠다. 그리고 대통령실, 그 대통령의 어떤 국정 운영에 대해서 힘을 보태겠다는 말밖에 없었어요. 실질적으로 무엇을 하겠다는 당대표로서 다운 당대표의 말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좀 실망스러웠습니다. 네, 이렇게 안철수 후보를 향한 대통령실의 비판 발언이 나오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당무 개입 저기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논란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 발언들 먼저 보고 오겠습니다. 대통령은 우리 당의 당원입니다. 그러면 우리 당의 당원은 당의 여러 가지 진행에 대해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권리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 당의 1호 당원 아닙니까? 그냥 일반 평당원이 아니고 대통령이라고 하는 신분을 가진 당원이지 않습니까? 거기다 주요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시는 분이신데 여당 따로 대통령 따로 그렇게 되면 그 당과 그 대통령은 어떻게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대통령의 공천 불개입에 관한 조항을 추가하겠습니다. 예를 든다면은 제가 대통령이 된 당원은 당의 공직 후보자 추천이나 인사에 관하여 개입하지 않는다라는 내용을 추가하겠습니다. 저는 우리 국민들께서 권력자나 그 권력자의 소수 측근에 의한 공천보다는 정말로 우리 국민과 당원들에 의한 선택을 더 존중하시기 때문입니다. 네, 박 변호사님, 그 김기현 후보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네. 뭐 대통령도 당원이라서 하실 말씀은 하실 수 있고 다만 압박은 없었다 이런 의미였거든요. 어떻게 네. 보셨습니까? 뭐 그렇게 이해하는 국민이 누가 있을까요? 뭐 대통령실의 정무수석이라는 분이 뭐 심지어 그 국회에 찾아와서 안철수 대표, 그러니까 전 대표를 향해서 했던 발언들이나 그간에 뭐 이 당무와 관련돼서 했던 발언들을 생각하면 대통령실이 당에 개입하지 않고 있다고 보기 힘들죠. 누가 어느 국민이 그걸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안타까운 것은 당무에 대통령이 개입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 왜 그런지를 모르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 생각으로는. 실질적으로
노태우 대통령이나 김영삼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 이어서까지 그때 당시 총재로 불리던 실질적으로 대표였던 분들이 그 이후에는 총재와 대통령의 직위를 분리하는 이런 정치 시스템이 우리한테 들어왔거든요. 이거는 정당 민주주의를 위한 거예요. 당대표나 총재가 있어도 대통령만 바라보는 당에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면 실질적으로 당 내에서 누가 실권을 가질 수가 있겠어요? 그럼 대통령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면 정당의 민주주의라는 것은 없어지는 것이고 결과적으로는 행정권과 입법권이 사실상 같은 사람의 같은 1인 체제에 사실상 좌우되는 꼴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 하지 말자는 거거든요. 근데 그러한 점을 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설마 그걸 몰라서 그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좀 의심스럽습니다. 네. 김 원장님께서 앞에서 이제 삼권 분립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다라는 말씀도 이런 취지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요. 이런 당무 개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셨습니까? 일단 저는 그 대통령이 이제 검찰총장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검사의 그 동일체 원칙인가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을 검찰청의 검사 동일체 원칙을 적용하지 않는가 싶어요. 그러니까 상명하복, 대통령을 최정점으로 해서 당직자까지 대통령 우중에 그대로 따라가라는 의견이잖아요. 이번 전당대회가 대표적으로 김기현 후보를 대통령의 윤심을 발휘했으니까 가라는 거잖아요. 그 과정에서 지금 이게 다 드러났는데 엊그저께 안철수 후보에게는 윤심을 발설하지 마라. 뭐 임금님 기는 당나귀이다. 이걸 말하지 말라는 거랑 똑같은 말이거든요. 이미 본인들이 윤심을 다 설파해서 김기현 후보를 만들려고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오히려 윤심을 팔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대통령이 검찰총장 출신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정당에 대한 그 개념도 좀 부족한 것 같고 그다음에 정치가 초보인 거는 알았지만 이 정도까지 좀 정치 행태를 보인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과거 독재 정권이라든가 권위주의 정권 시대로 해기하려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면서 한편으로는 좀 두렵기도 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윤심팔이 이야기했는데 네. 윤심이란 말 쓰지 말자고 하잖아요. 근데 아까 그 당비 이야기 하셨잖아요. 대통령실에서는 대통령이 한 달에 300만 원 당비 내는데 당원으로서 할 말은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87년 민주화 이후에 지금까지 어느 대통령이 본인 의사를 전당대회 선거에서 대표를 뽑고 총재를 뽑는 선거에서 의견을 낸 적도 없고요. 대통령실 참모들도 이해를 못합니다. 다만 윤심이 아니라 대통령의 복심은 뒤로 해서 설파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가끔 이변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는 이변도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예 대놓고 좀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컨닝도 눈치껏 해야 하는데 컨닝을 아예 대놓고 보겠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발설하는 자 아니면 그 대통령 의중과 어긋난 자는 가만히 있지 않겠다. 그게 바로 내년 총선의 공천권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나경원 의원도 어떻게 보면 참 나경원스럽다는 표가 나올 정도로 또 굴복했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저는 결국에는 대통령을 포함해서 국민의힘이 역풍을 맞을 거다. 왜냐하면 지금 대한민국의 국민들의 의식 수준이 이미 이 정도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김기현 후보가 지금 지지율이 답보 상태에 올라가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아무리 치맛바람을 일으키고 밀어준다 한들 지금 35%에서 정체돼 있지 않습니까? 여기다 거부반응이 너무 크다는 거예요. 저는 그걸 좀 대통령이 그리고 참모들이 좀 알아야 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 당정협의회라는 게 있잖아요. 네. 여당이니까 이제 국민의힘이 당정협의라는 걸 할 텐데 변호사님 말대로라면 대통령이 다 주고 있으면 당정협의회 같은 거 할 이유가 없어지겠어요, 앞으로는. 사실상 내가 만들어준 대표라고 하면 더더욱 그렇지 않을까요? 아까 검사 동일체 원칙을 인용하셨습니다만은 꼭 그렇지는 않겠습니다만은 당신은 내가 내 힘으로 대표가 된 사람이야 라고 하는 순간 그 대표는 대통령에 예속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그 대표를 지지하고 있는 사람들도 아무래도 대통령 사람들이 차지하게 될 것이고 당대표가 사실상 허수아비가 될 텐데 과연 지금 그 소위 말하는 쓰지 말자고 했던 그 윤심을 얘기하시는 분은 과연 그런 허수아비 당대표가 되고 싶어서 그런 일을 하시는 걸까요? 계속 의문밖에 안 남습니다. 네. 또 일각에서는 이게 선관위에서 주관하는 행사가 아니기 때문에 선거 개입이란 말 자체가 성립이 안 된다 이런 의견을 내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아마도 공직선거법 관련해서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법률로 얘기할 게 아니죠. 그러니까 저희 그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공무원은 당무에도 개입할 수 있어요. 얘기할 수 있어요. 상관은 없습니다. 다만 대통령한테 왜 그런
도의적인 관여하지 않아야 될 어떤 불문율 같은 이런 관례가 형성이 됐을까요? 여기서 지금 무슨 선거법 개입 얘기하고 그럴 것이 아니죠. 대통령으로서 당무를 개입하는 것이 우리나라 정치 발전에 옳지 않고 또 국정 운영에 옳지 않다라는 전제가 이미 깔려 있는 거거든요. 굳이 그걸 법으로 정해야 될까요? 우리 천하람 의원이 방금 얘기한 것처럼 인용됐던데요. 뭐 당내에라도 규정을 그럼 집어넣어야 됩니까? 개입 못하도록?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당연히 당을 기반으로 대통령이 선출이 돼요. 그러니 그 당적을 잃는 것 자체가 사실은 말은 안 되죠. 다만 우리 정치 역정으로 보면 대통령이 인기가 없어지면 대통령을 쳐내죠. 당에서 나가달라고요. 네, 물론 이제 모르겠습니다. 이제 안철수 대표가 만약에 당대표가 된다면 아마도 그런 레임덕이 빨리 올 수 있는 가능성, 그러니까 대통령과 어떤 궤를 맞추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그렇게 됐을 경우에 사실상 레임덕이 1년, 2년 지났는데 벌써 레임덕이 와버리는 상황을 윤 대통령이 맞이할 수 있으니 지금 더 어찌 보면 더 강하게 뭐 대통령실의 정무수석까지 동원해서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렇게 봐도 저렇게 봐도 적절치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지금 김기현 의원의 후원회장 맡고 있는 심평 변호사 이런 말이 있어요. 안철수 의원이 당대표가 되면 윤 대통령은 국민의힘을 탈당하고 정계 개편을 통한 신당 창당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 이야기는 그런 네임덕을 걱정하고 아니 그러면 대통령이 탈당을 하라고 안철수 후보가 당대표가 되는 순간 그런 걸 당신들이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당신들이 책임져라고 거의 지금 국민의힘 당원들 협박하는 수준의 말이에요. 이게. 사실상 강요하고 있는 거죠. 당신들이 이번에 당대표를 대통령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안 뽑아주게 되면 여당이 분열될 것이고 그 여당의 분열에 대한 책임들은 당신들이 지게 될 것이라는 얘기일 것 같기도 하고 또 두 번째로는 만약에 그렇게 되지 않았을 때 당과 상관없이 윤 대통령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라면 분열이 돼서라도 윤 대통령이 생각하고 있는 국정 운영 철학에 대한 4년간 앞으로 남은 4년간의 어떤 진행을 계속해야 된다라는 얘기로도 저는 들리거든요. 굉장히 무섭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실제로 이제 네. 탈당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 실질적으로 저희 지금까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 역정 우리가 지금 지켜봐 왔잖아요. 왜냐하면 짧은 기간이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의 국민들이 그 역정을 다 알고 있어요. 대표적인 얘기가 그거 아니었습니까? 전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습니다. 아니었습니까? 네, 그런 분이 당에는 충성할까요? 잘 모르겠어요. 저는 곰곰이 그 생각을 해보기도 했습니다. 만약에 본인이 생각하는 어떤 정치 어젠다 그리고 그것을 추진해야 한다라고 한다면 본인에게 필요한 선택을 할 것 같다. 이분은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네, 김 원장님께서는 이 탈당 가능성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 과거에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이제 그 탈당을 해서 열린우당을 창당했던 그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심평 변호사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윤 대통령의 이분이 복심이에요, 사실은. 예, 멘토라고도 이야기를 했고.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협박이죠. 윤심을 거스르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당이 쪼개진다. 당이 쪼개지면 내년 공천권에서 이제 이런 뉘앙스인데 전제가 나빠졌죠. 그때까지도 대통령의 지지율이 상승해 있냐, 높냐에 따라서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노무현 전 대통령도 처음에는 그 서천년 민주당에서 나와가지고 열린우당을 창당했지만 처음에는 지지율이 굉장히 낮았어요. 탄핵 바람이 불지 않았으면 실패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심평 변호사가 말씀하신 그 분당의 이야기는 단일 대우로 가기를 바라는 경고 메시지가 있고 만약에 그렇지 않을 경우 한다는 미리 예언을 한 거잖아요. 근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러기 위해서 전제 조건은 대통령 지지율이 그때까지도 현재보다는 좀 높거나 유지가 돼야지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저는 반대다. 왜냐하면 반대로 탄핵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지금 민주당하고 야당이 173석이에요. 여기에 소위 말해서 반윤 비윤이 25명만 합해지면은 탄핵 요건이 성사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계속 소위 말해서 친윤 자기 사람들만 챙기고 간다면 나머지 국회의원들 그 국민의힘에서 저는 가만히 있지 않을 거라 봐요. 국회의원들에게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앞뒤 안 가리고 얼굴에 철면피를 까서라도 본인들의 공천권이 침해받았을 때는 참지 못합니다. 근데 내년 총선에서 지금부터 들리는 이야기가 검찰 출신들을 대거 영입해서 공천을 주고라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리고 현재 윤핵관들 중심으로 한 윤심에 가까운 사람들의 공천을 받으면 나머지 국회의원들 가만히 있겠느냐. 저는 그래서 대통령 탄핵까지도 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제 탈당 이야기가 나오면서 곧바로 오늘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이 대통령이 탈당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라고 생각한다라고 SNS에 글을 올렸던데 이 타임에 왜 국민통합위원장이 이런 얘기를 할까 싶은 거죠. 김한길 전 의원 이분이 그거의 전문가예요. 그러니까 당을 깨고 만드는데 항상 그 앞에 섰던 사람 중에 하나가 지금 야당 쪽에서는 김한길 전 대표란 말이에요. 지금 이제 여당으로 가셨잖아요. 그러니까 심평 변호사라든가 김한길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지금 워딩 자체를 보면 계속해서 신당에 대한 워딩.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 방송에서도 국민의힘이 총선을 전후해서 분당될 가능성이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저도 예견했던 것처럼 이 이야기들이 그냥 나온 이야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도 지금 이재명 대표가 어떻게 보면 친문 중심의 정당의 당대표라고 했지만 완전하게 당을 장악하지 못했고 윤석열 대통령도 지금 대통령은 하고 있지만 원래 국민의힘이 아니잖아요. 당을 장악을 못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당을 본인들 정당으로 만들기 위해서 지금 무리수를 두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김한길 전 대표의 이야기는 심평 변호사와 좀 동일하게 좀 이야기가 나온 것 같아요. 그런 일이 없길 바란다. 근데 그런 일이 있을 것이다. 이거잖아요, 지금 뉘앙스가. 예. 네. 그래서 결국에는 일단은 당대표가 결국 안철수 의원이 되느냐 아니면 김기현 후보가 되느냐인데 오늘 김기현 후보랑 나 전 의원이 함께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기현 의원으로서는 그럴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여론조사 1위를 달리던 사람이에요. 뭐 대통령실에서 주저앉혔든 어디서 주저앉혔든 간에 뭐 자의가 됐던 간에 어쨌든 1등을 하던 후보가 하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그 지지 세력을 얻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좀 비정하다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나 대표 나오지 말라고 했던 그 초선 의원들이 찾아갔다면서요, 또 나 대표를. 도대체 무슨 얘기로 시작을 했을지조차도 궁금합니다. 네. 그리고 일단 이렇게 나 전 의원이 결국 도와줄 걸로 보여지는데 이렇게 될 경우에 당선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뭐 나 전 의원이 적극적으로 돕는다는 선언을 하겠습니다마는 어떻게 그렇게까지 마음이 상했는데 사람한테 자발적인 어떤 그런 열심히 하는 그런 마음을 바라겠어요. 그런 행동을 바라고. 다만 이제 결론 얘기하시는 거 보면 제 생각에는 어쨌든 윤석열 정부가 현재 태동한 지 1년이 안 됐어요. 작년 5월이니까요. 아직은 힘이 세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리고 당 내에서도 봤을 때 이것이 분열의 요소로 남게 된다 그러면 사실상 불리하다 앞으로라는 생각을 할 것 같고요. 제 생각에는 뭐 지금 현재 여론조사로는 안철수 대표가 좀 더 우위에 있는 것으로 나옵니다마는 사실상 모든 후보들을 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뭐 컷오프에서는 1등 못할 수도 있고 뭐 그냥 컷오프 내에 드는 정도로 끝날지 모르지만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사실상 김기현 후보가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또 한편으로는 대안 세력인 어떤 천하람 뭐 여기 위원장이 나오긴 했습니다마는 천하람 위원장 발언이 굉장히 수위가 세더라고요. 그 입에 좀 제가 옮기기 힘들 정도의 그런 발언들을 많이 하시던데 이제 그러한 지적이 옳다고 하더라도 다만 이러한 그 보수층의 어떤 성향을 봤을 때 너무 이렇게 공격적인 성향들에 대해서는 오히려 당내 분열 조장하는 부분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하고 이렇게 돼서 찢어져서는 안 되는데라는 여론을 오히려 불러일으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을 때 결과적으로는 그래도 김기현 의원이 대표가 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현재로서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김 원장님께서는 김기현 대 안철수, 안철수 대 김기현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보수 자체가 이익 중심이에요. 이익이 있다면은 좀 다툼이 있더라도 결국은 합해지는 게 보수거든요. 진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조그만 차이에도 다투고 이게 벌어지는데 보수는 또 언제 그러냐는 듯이 다시 뭉치기 때문에 지금 나경원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좀 전에 보니까 김기현 후보를 돕겠다고 뭐 일단 입장을 밝혔어요. 이제 그거 보면서 참 나경원스럽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분이 어떻게 사선 국회의원을 했는가가 좀 되짚어봐지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김기현 후보를 중심으로 모두가 투항을 할 건데 문제는 안철수 후보가 그러니까 이준석 전 대표도 그 이야기를 했어요. 용산 그 대통령실에 순응할 것이냐 아니면 소위 말해서 되들 것이냐를 입장을 밝히라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창고 들어갔잖아요. 어떻게 할지 몰라서. 그래서 만약에 안철수 후보가 비윤계를 중심으로 본인 몫을 내고 나간다면 또 모르는데 그러지 않으면은 과거처럼 초선다거나 아니면 스탠스가 어정쩡한다면 김기현 후보로 갈 확률이 저는 크다고 봅니다. 네. 이제
전당대회 컷오프가 이번 주 금요일인데 그때까지 한번 지켜보시도록 하죠. 네, 다음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2월 임시국회가 열린 가운데 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 야3당이 어제 이태원 참사 대응 부실 책임을 물어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 소추안을 국회 본회의에 보고했습니다. 주요 발언들 먼저 보고 오겠습니다. 대통령과 검찰, 정부와 여당은 이상민만큼은 최법권으로 신성 불가침으로 여겨두는 듯합니다. 이제는 이 문제에 대해서 매듭을 지어야 할 때다. 책무를 다하지 못한 실패를 인정하고 스스로 사퇴하실 의향이 없으십니까? 저는 현재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뿐이고 의원님의 말씀도 깊이 무겁게 받아들이겠습니다. 민주당이 숫자의 힘으로 밀어붙여서 숱한 실수를 하고 그리고 정권까지 넘겨주고도 아직까지 뭐가 잘못된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네, 지금 3명의 이야기를 들었지만 이 이야기를 이태원 참사가 나고 저희가 이상민 장관 탄핵 소추 이야기 나오면서 한 2달가량 똑같은 얘기만 계속 반복하는, 저 이야기 지난주에도 들은 것 같은데 지난달에도 들은 것 같은데 하나도 변하는 게 없어요. 어떻게 여야가 진짜 이거 짜고 치는 고스톱인가 싶을 정도로 각자의 입장이 진짜 요만큼도 달라지는 게 없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민주당에서는 이제 탄핵 소추를 한다고 했잖아요. 지난해 12월 달에 해임 건의안을 통과시켰어요. 민주당의 중심으로. 그때도 이제 뭐 여당은 퇴장하고 대통령은 거부를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국정조사 이루어졌어요. 이때도 여당을 제외하고 야당 단독으로 보고서 채택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탄핵 소추안이에요. 이 시나리오를 보면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거대 야당 뭐하고 있냐는 소리 듣기 위해서 책임 회피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그 이상민 장관이 저렇게 계속 버티고 있는 이유, 그리고 여당이 저렇게 계속 똑같은 소리를 앵무새처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게 성실 책임, 조직 책임을 물을 수 있지만 법적인 책임, 그러니까 헌법재판소를 만약 간다 하더라도 거기에서는 다른 이야기를 안 들을 거예요. 헌법에 위반했는가 안 했는가 이 내용만 볼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재난안전의 수장으로서의 역할 이것만 볼 건데 이걸 가지고 법적 책임을 물은다, 저는 쉽지 않을까 봐요. 근데 이걸 모르고 더불어민주당이 탄핵 소추안을 발의했느냐, 저는 알 거라고 봐요. 다만 야당으로서 할 수 있는 건 다 하겠다는 의지 표명인 것 같고, 국민의힘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당초에 이태원 참사가 발생했을 때 이상민 장관 플러스 한덕수 총리까지 경질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본인들 이야기가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대통령이 뭐 이상민 장관을 어깨 두드려주고 이래 가니까 분위기가 바뀌어가지고 똑같은 이야기만 계속 앵무새처럼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정말 우리나라의 그 국회의원 의석이 늘어난다고 보는데 현재 상황을 보면 저 많은 국회의원들이 무슨 필요가 있겠느냐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저도 그 말엔 참 공감하는 게, 이게 저희가 맨날 거대 야당 하는데 숫자가 많은 것이지 예, 그만큼 일을 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예, 이게 우리 박 변호사님 보시기에는 이 네. 탄핵 소추안, 국무위원 탄핵 소추안이 그동안에 가결된 게 없어요. 네,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가결하기가 어렵다고 보시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민주당은 그 두 가지를 걱정해서 지금 탄핵으로 갈 것이냐 안 것인지 고민을 오랫동안 했거든요. 당내에서도 그런 얘기 했었고, 첫 번째는 법률적 근거가 있느냐, 탄핵을 할 만한 사유가 있느냐. 두 번째는 혹여라도 그 탄핵을 했을 때, 탄핵 소송에서 졌을 때 그 후폭풍을 누가 감내하며 어떻게 감내할 것이냐를 고민했던 것 같아요. 다만 이제 국정조사도 끝났고 국정조사 과정에서 많은 부실들이 발견이 됐어요. 그리고 그것에 근거해서 책임자들이 어떤 일을 했어야 했는지, 그리고 뭘 안 했는지는 어느 정도 저는 밝혀졌다라고 보거든요. 그 헌법재판소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재판, 우리가 아는 법원과는 조금 다릅니다. 성격이 정치적인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쨌든 헌법에서 정하고 있고 법률에서 이제 행정안전부에서 해야 될 직무 중에 안전 및 재난에 관한 정책의 수립, 총괄, 조정, 그리고 비상대비 방제 업무를 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수장이 행정안전부 장관이에요.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미비한 부분이 있다면 이게 형사사법처럼 아주 직선적인 어떤 인과관계가 아니더라도 책임은 물어볼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리고 탄핵 사유에 이르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말씀하신 대로 거대
지금 의석을 가지고 있는 야당이 책임을 가지고 있는 장관 하나를 그렇게 탄핵까지 몰아붙이지 못한다면 야당의 존재 이유는 뭡니까? 한 번쯤은 결과를 떠나서 야당 의원들이 한번 진행해봐야 될 만한 탄핵 소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고 앞으로 뭐 시간이 꽤 걸리겠습니다만은 그 과정에서 또 국민들도 또 주의를 환기해서 잊혀져 가고 있는 그런 기억들에 대해서 분명히 국가가 무엇을 잘못했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숙고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맥락에서 보면 네. 저는 이게 탄핵 소추안이 아니라 중간중간에 하나하나까지 다 민주당도 그 안에 법조계 계신 분들 많잖아요. 많죠. 그분들이 왜 그 하나하나를 지적하지 못하고 거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알 수 있게끔 계속 알려주지 못하냐 이거예요. 그 큰 조직을 가지고 거대 야당에서 기껏 해가지고 지금 저희 이야기하잖아요. 이게 될지 안 될지 몰라요라고 하는 것을 왜 밀어붙이는지 이게 과연 중요할까? 라는 생각도 드는 거죠. 그러니까 법에 문제가 있었다면 법에 문제가 어떤 문제가 있었다. 이게 처음부터 뭘 잘못했는지를 누구도 민주당에서 따박따박 지적하는 사람이 없어요. 맞습니다. 그냥 자꾸 이상민이라는 장관 네. 그 한 사람만을 어떻게든 나가라. 그 소리만 계속 무한 반복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게 저는 좀 답답해요. 듣고 있으면. 그 민주당 내에서 그런 발언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 없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얼른 생각해도 몇 명이 꼽아집니다. 법률가 출신들 중에서도. 근데 그 사람들이 왜 지금 그 말을 조용히 하고 있을까, 입을 다물고 있을까를 생각해 보면 제가 보기에는 후폭풍이 두려운 것 같다라는 저는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데 사실상 당대표, 사실 이 부분은 민주당에도 좀 쓴소리 좀 해야 되겠습니다. 당대표가 사실상 지금 수사를 받고 있고 거기에 모든 것이 올인되어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사실상 당에서 방향을 정확히 책정해주고 누구누구에게 어떤 일을 하고 맡기면서 일을 제대로 하는 그런 조직이 아닌 것 같아요. 오죽하면 저희가 뭐 다른 타방송국에서 이렇게 대담 프로 보니까 그 민주당 의원 누군가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의원인지 뭐 내부자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여당 쪽에서 우리가 다음 총선에서 거대 의석을 획득할 겁니다. 그랬더니 그때 만약에 당신들이 거대 의석을 획득하면 우리의 심정을 알게 될 것이다. 더 모래알이라는 거를.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답답하지 않습니까? 그 말 자체가. 네. 어떻게 김 원장님께서는 뭐 그러니까 이제 그게 분풀이 그러니까 지금 계속 윤석열 정부하고 더불어민주당이 맞서는 형국으로 좀 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탄핵 소추안도 한 5일 전까지만 하더라도 당내에서 의견이 많았어요. 방금 변호사님 말씀처럼 역풍이 우려가 있기 때문에 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는데 지난주 민주당에서 그 대규모 서울에서 집회를 했지 않습니까? 그 다음 날 의원총회에서는 대다수 찬성을 했단 말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 합리적으로 이태원 참사에 대한 책임보다는 지금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그 김건희 특검을 포함해서 계속 이제 뭔가를 싸움을 해야 한다는 그 인식에서 저는 이게 나온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법률적인 문제죠. 이 법률적인 문제를 지금 주호영 전 원내대표가 지금 그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책임을 지라는 거. 그러니까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성실 의무에 대한 그 책임을 못한 건 있지만 이게 법적인 책임을 못한 것이 있냐에 봤을 때는 누가 보더라도 장관이 그 밑에 일일이 이건 아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약간의 분풀이 그리고 윤석열 정권에 맞서는 그 싸움의 일종의 하나의 카드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뭐 두 개를 다 비판하자면 민주당이 그동안 이제 문재인 정부를 거쳐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말 중에 하나가 쇼 비즈니즘, 너무 쇼로 보인다는 거하고 또 하나는 내부를 갈라치게 하는 거. 근데 지금 윤석열 정부가 똑같이 하고 있잖아요. 본인들이 그걸 비판하고 문재인 정부 때 뭐 내로남불, 뭐 사람 갈라치기, 뭐 적과 아군 다 이거 비판했거든요. 근데 지금 국민의힘이 그대로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소위 말해서 팥쇼와 싸우면서 팥쇼가 되어가듯이 서로 닮아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어느 정당에 지금 기댈 수가 없는 암묵한 상황인 거죠. 양쪽이 다 똑같아 버리니까. 네, 이상민 장관의 탄핵 소추안 이야기는 여기까지 듣고요. 계속해서 시청자들이 주목한 뉴스 탑10 함께 하시겠습니다. 뉴스 톱10입니다. 이르면 하반기부터 대통령실 근처에서 집회나 시위를 할 수 없게 됩니다.
국가경찰위원회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는데요. 집회나 시위를 금지할 수 있는 주요 도로에 용산 대통령실 인근 도로가 추가된 겁니다. 집시법 개정안은 40일간의 입법 예고와 총리실 규제 개혁이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하반기에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이 성남FC 대장동에 이어서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에 대해 강제 수사에 나섰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 1부는 오늘 40여 곳에서 압수수색을 진행했는데요. 검찰은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백현동 개발 과정에서 부지 용도 변경으로 이 민간업자가 3천억 원의 이득을 얻게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 4일 밤 신안군 해상에서 전복돼 침몰한 청보호가 전복된 원인이 무거운 선미 때문일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배가 전복되는 것은 보통 선박이 균형을 잃어야 가능하다는 것인데요. 출항 때부터 배가 왼쪽으로 기울었고 통발 3,000개를 선미에 실었다는 증언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사고로 실종됐던 9명 중에 지금까지 5명이 숨진 채 발견됐고요. 남은 실종자 4명을 찾기 위한 수색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뉴스톱10이었습니다. 네, 박 변호사님, 하반기부터는 대통령실 인근에 집회 시위 금지할 수 있다는데 네. 의외로 집시법 개정이 쉽네요. 이거 좀 잘 보셔야 됩니다. 집시법이 개정됐는지 시행령이 개정이 됐는지 잘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법이 개정되려면 국회를 통과해야죠. 근데 시행령은 각부 장관들에게 권한이 있어요. 지금 그 부분을 악용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벌써 잊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검경 수사권 조정된 이후에 현재 그 윤석열 대통령 정부가 들어오고 나서 검경 수사권 조정 부분을 뭐 법무부나 행안부의 시행령을 조정으로. 고쳐서 원래 경찰이 수사해야 될 부분을 검찰이 상당 부분 가져온 부분이 있는 거 그거 기억하시죠? 네. 물론 그거의 실효성을 일단 차지하겠습니다. 그렇다 치더라도 법이 만들어졌을 때는 그 법에 취지가 있어요. 뭐 어떻게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취지가 있단 말이죠. 이 집시법에는 정말 굉장히 긴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변호사들이라면 정말 며칠 밤을 고민하면서 공부했던 그런 기억들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어쨌든 집시법의 주요 취지는 표현의 자유를 보장한다는 겁니다. 집회의 자유를 보장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통령실이든 법원 앞이든 어디든 하라는 거예요. 다만 관저, 그러니까 사람들이 투숙하고 있는 삶의 평안을 보여야 될 곳에서는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지난 작년이죠. 작년 12월인가요? 1월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난달 12월에 법원에서 그 용산 대통령실 집회금지 장소에 해당하는 관저로 볼 수 있느냐에 대한 판단에서 법원이 그거 관저 아니다라고 했어요. 그거 집무실이지. 그래서 집회해도 된다. 그거 금지한 거 잘못됐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지금 그것을 이렇게 시행령을 개정해가지고 꼼수를 부리고 있는 겁니다. 참 참담합니다. 법률가 대통령이 탄생했는데도 이런 꼼수가 쓰이고 있습니다. 아니까 그러는 거 아닐까요? 참담합니다. 그렇다 그러면 더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법 기술자는 아니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라면 사는 곳은 금지가 가능한데 아니죠. 네. 네, 일하는 곳은 네. 하면 안 된다라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거기서는 관저, 그러니까 사는 곳, 잠자고 뭐 하는 곳에서는 생활의 평안을 구하니까 하지 말라는 거고 대통령실은 업무를 보는 곳이에요. 대통령실이 뭐 하는 곳이에요? 국민들의 국정을 보는 곳이잖아요. 그러니 거기서 집회해서 국민들의 의견을 들으라는 거예요. 뭐 법원도 마찬가지죠. 국민들의 의견을 들으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어쨌든 국민의 봉사자니 국민들이 집회를 해서 무슨 소리를 내건 들으라는 거예요. 막을 수 없다는 거예요, 원천적으로. 근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교통소통을 위해서만 제한할 수 있거든요. 교통소통을 위한 대통령실 인근의 용산 대통령실 인근의 이태원로, 네. 서빙고로 이걸 두 개를 탁 집어넣어가지고 집회를 못하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네. 참 법을 알면 알수록 답답한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두 분과의 이야기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서울광역방송센터입니다. 국민의힘 38 전당대회에 출마한 당대표와 최고위원 후보들이 오늘 공동으로 비전 발표회를 열었습니다. 당원 여론조사를 통한 컷오프 통과 대상자가 10일 발표되는데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본격적인 레이스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오늘 여의도 초대석은 국민의힘 당대표의 출사표를 던진 천하람 국민의힘 전남 순천 당협위원장과 함께 관련 얘기 해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 천하람입니다. 표정이 좋으시네요. 예, 뭐, 그러니까 오늘 이제 비전 발표회를 했는데요. 네. 저도 뭐 맨날 무슨 뭐 윤심이니 뭐 네. 누가 친윤이니 비윤이니 뭐 윤핵관이 어쩌니 막 이런 거 저도 좀 지겹거든요. 그래서 네. 이제 그런 거 말고 그래도 제가 가진 비전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리니까 네. 훨씬 그래도 뭔가 좀 몸도 풀리고 재미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어떤 말씀을 주로 강조해서 하셨나요? 네, 저는 오늘 두 가지 메시지를 드렸는데요. 네. 첫 번째는 대통령께서 총선 공천에 개입하지 말아달라라고 하는 것을 저희 당헌에 아예 확실하게 넣겠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네. 두 번째는 저희 혁신위원회에서 준비한 네. 그 공직 후보자 자격 시험 있지 않습니까? 네. 이거를 총선에도 확대 적용해가지고 이번에는 비례대표뿐만 아니라 지역구 출마자들한테도 이걸 다 의무화하겠다. 총선 공천에 대통령이 개입하지 않겠다라는 걸 당연 당규에 집어넣겠다고 하는 거를 네. 이른바 지금 주류들이 그걸 받아 수 있을까요? 사실 이 당헌당규 규정은 네. 새로운 게 아닙니다. 사실 우리의 공직선거법이라든지 네. 이런 여러 정치관계 법령에 이미 공무원인 대통령은 네. 공천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라고 되어 있죠. 네. 왜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은 저는 만약에 다음 총선에서 국민의힘 공천이 네. 국민들이 보시기에 윤핵관표 공천이다라고 보여지는 순간 저는 총선 해보나 마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의심 자체를 아예 배제시키고 네. 규정상으로도 넣고 그리고 저 천하람이가 당선된다면은 저는 지금의 윤핵관 세력들이 당 주류에서 당연히 밀려나도록 할 겁니다. 네. 이게 뭐 현실 불가능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건 좀 뒤에 물어보려고 하는데 지금 대통령실이 윤석열 대통령이 안철수 의원을 공격한 거를 두고 전대 개입한 거 아니고 그냥 사실관계 정리해 준 거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변호사신데 지금 좀 전에 공직선거법도 네. 말씀을 하셨고 어떻게 보시나요? 이게 법적으로 걸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법적으로는 모르겠지만 네. 정치적으로는 문제입니다. 아니 안철수 의원에 대한 그런 네. 강한 반감을 왜 지금에서야 알립니까? 그거 아니 뭐 안철수 후보의 과거 발언 단일화 할 때는 체크 안 했습니까? 심지어는 요새는 김기현 후보 같은 경우는 뭐 색깔론도 막 꺼내 들고 이러는 것 같은데 네. 아무리 지지율이 안 나와서 초조해도 그렇지 신영복 교수를 아. 존경했다느니 뭐 간첩이 지금도 없다고 생각하냐느니 뭐 이런 얘기까지 자꾸 나오는데 네. 저는 이렇게 되면 좀 답답해요. 공방이 다 그냥 제가 대통령이랑 친합니다. 제가 대통령과 일체가 되겠습니다. 네. 대통령과 눈빛만 봐도 통합니다. 아니, 이거는 네. 무슨 이렇게 짝짓는 프로그램에서나 나올 얘기지. 네. 보고 있으면 좀 참 답답하다. 이거밖에 안 되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얘기가 조금 딴 데로 갔는데 일단 출사표를 던지셨는데 출마의 변 천하람이 왜 당대표가 되어야 하는지 말씀 듣고 다음 질문으로 가겠습니다. 네. 저는 앞으로 국민의힘을 끌고 갈 수 있는 유일한 후보입니다. 다른 사람은 왜 안 되나요? 저는 국민의힘이 앞으로 나아가고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게 개혁하는 데 있어서 네. 관심 자체를 가진 후보가 저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뭐에 대한 관심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개혁과 혁신에 대한 관심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저희 전당대회가 마치 친윤 비윤 논란 때문에 굉장히 네. 이게 중심인 것처럼 시끄럽습니다만은 저는 결국 과거로 회귀하는 후보냐 아니면 미래로 나아가는 후보냐를 생각하실 거라고 봅니다. 네. 저는 지금 저희 당의 문제점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도 하고 있고 그거에 대한 해결책도 적극적으로 제시하려고 하는 뭔가 개혁 성향의 유일한 후보가 아닌가. 문제점이라면은 파악하고 계신다는 문제점은 어떤 거가 있을까요? 뭐 제일 큰 거는 네. 아무래도 결국은 이제 줄 세우기 개파 문화의 부활이겠죠. 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윤핵관 이런 분들 당이라는 거는요. 줄 세우기 시작하고 다른 이야기하는 사람을 몰아내기 시작하면은 망합니다. 그렇잖아요. 줄 세우기 하고 이렇게 하기 시작하면은 당의 역동성과 생명력 자체가 굉장히 떨어집니다. 지금 뭐 줄 세우기가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그러면? 있죠. 누구로부터의 줄인가요, 그거는? 대통령을 호가호위하는 사람들의 줄이겠죠. 그럼 대통령의 뜻은 아니고 호가호위인가요? 아니요, 저는 뭐 대통령의 뜻을 어떤 식으로든 전달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보면 이준석, 유승민, 나경원 이게 안철수까지 온 것 같아요, 이제. 그럼 안철수 몰아내고 나면은 천하람한테까지 갈 겁니까?
그러니까 저는 지금 우리 당에서 네. 조금이라도 윤핵관이라고 하는 주류 핵심을 자처하는 세력에 절대 충성을 하지 않는 사람은 몰아내려고 하는 분위기가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대통령실에서 뭐 윤 대통령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했는데 그 윤핵관이라는 표현 자체가 그 약간 내부 총질 성격성이 있고 그 만든 사람이 이준석 전 대표고 그런 표현을 쓰는 사람은 국정 운영의 뭐 방해꾼 적이다 이렇게 규정을 대통령이 하셨다고 하는데 계속 윤핵관이라는 표현을 쓰시는데 써도 되는 건가요? 당대표 후보가요, 네. 어떤 말을 쓰지 않고 하는 것은 스스로가 판단할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 용어 사용에 대해서는 당원들의 평가를 받으면 됩니다. 이거에 대해서 대통령실이 됐든 저희 당의 뭐 지도부나 선관위가 됐든 용어를 써라 말아라고 할 권한은 없습니다. 당대표 선거라는 것은 네. 저희 당의 가장 높은 수준의 리더를 뽑는 그런 선거입니다. 네. 그 정도 레벨에 있는 선거에서 자기 앞가림은 자기가 하는 것이거든요. 어떤 용어를 썼을 때 리스크도 자기가 감수하는 것입니다. 네. 저는 그런 대통령실의 어떤 경고 메시지에 대해서는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어저께죠. 그 국회의사당 앞에서 간신배 윤핵관의 퇴진 도우미 팻말을 들고 시위를 벌이셨던데 네. 그것도 그럼 같은 취지. 근데 간신배인가요? 윤핵관이라고 지칭되는 사람들이? 저는 대통령을 독점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간신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물론 네. 대통령을 독점해가지고 정치를 정말 잘하고 보필을 정말 잘한다면 간신이 아니겠죠. 그러니까 제가 생각해보면 윤핵관이라는 말도 그런 겁니다. 지금 대통령 주변에 붙어있는 이분들이 네. 대통령을 정말 잘 보필해가지고 저희 당에서 대부분 찬사를 받고 국민들도 좋아한다 그러면 윤핵관이라는 말 쓰는 거 왜 싫어합니까? 자랑스럽게 내가 윤핵관이다 네. 라고 하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실제로 그랬어요. 권성동 의원 같은 경우에도 예전에는 제가 윤핵관입니다 라고 자랑스럽게 얘기하고 그랬습니다. 네. 그러면 어느 순간 윤핵관이라는 단어가 왜 오염됐느냐 스스로 살펴봐야 된다. 저는 대깨문이랑도 좀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점에서요? 대깨문이라는 단어도 처음 나왔을 때는 네. 그게 그렇게 오염된 단어가 아니었어요. 그분들이 약간 내로남불하면서 그냥 위선적으로 본인들의 어떤 관점만을 고집하다 보니까 점점 대중들이 갖고 있는 대깨문이라고 하는 단어에 대한 인식이 나빠졌던 것이거든요. 저는 윤핵관이라는 단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윤핵관의 원래 워딩은 윤석열 후보의 핵심 관계자입니다. 핵심 관계자는 누구나 다 있는 거죠. 네. 이 단어가 뭐가 문제입니까? 근데 윤핵관이라는 명칭을 부여받은 사람들이 네. 당내에서 굉장히 부당한 행태에 권력 해바라기 노릇, 줄 세우기 노릇을 하고 대통령을 자기들만 독점하려고 하면서 오히려 대통령의 활동 반경을 좁히는 이거를 간신이라고 안 하면 도대체 누구를 간신이라고 하냐. 윤핵관 대깨문 같이 비판을 하면은 진보 보수 양쪽에 있는 강한 집단에서 동시에 공격을 받을 것 같은데요. 아니 저는 뭐 네. 공격을 받을 때 받더라도 맞는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우리 정치가 굉장히 양극화되면서 네. 어느 순간부터는 그냥 쟤들이 더 나쁘니까 그나마 우리가 낫지. 서로 그럽니다. 선민의식에 빠져 있어요. 진짜 그렇거든요. 네. 말도 안 되는 거 가지고 싸우고 막 이상한 소리 하고 막 잘못했는데 사과도 안 하고 이런 거에 지쳐 있는 분들에게 그래도 천하람이가 당대표 되면은 좀 낫겠다 싶은 약간의 희망이라도 저는 드리고 싶습니다. 김기현 후보 후원회장 맡은 신평 변호사 뭐 본인은 아니라고는 하는데 뭐 윤석열 대통령 뭐 멘토 뭐 이렇게 지칭이 되기도 하고 그러는데 제가 뭐 호소인인 것 같기도 해요. 멘토 호소인. 멘토 호소인? 뭐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본인이 아니라고 하는데 호소인은 아닌 거 아닌가요? 모르죠 뭐. 아무튼 근데 신평 변호사가 윤심이 담긴 후보가 당대표 안 되면은 대통령이 탈당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를 뭐 계속 언급을 하고 있는데 그거 어떻게 보셨나요? 이거는 굉장히 잘못된 형태의 어떤 선거운동 메시지입니다. 지금 이 얘기를 김기현 후보 측에서 안 걷어담고 있습니다. 그냥 약간 방치하고 있어요. 네. 뭐 개인 의견이다라고 하고 있고 신평 그 후원회장도 그냥 여기저기 인터뷰를 계속 하고 있어요. 뭐 대통령실과 교감을 했다느니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막 이걸 확대 재생산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대통령실은 왜 이거는 제재를 안 하는 겁니까? 개인 의견이어서 뭐 입장을 밝힐 게 없다 이런 입장인 것 같은데. 후원회장의 의견이 어떻게 개인 의견입니까?
이건 내 개인 의견이다. 앞뒤가 안 맞는 것이거든요. 탈당 얘기를 꺼내서 얻을 수 있는 게 뭐가 있나요? 그런데 당원들을 협박하는 거죠. 협박이요? 네. 안철수 후보 뽑으면 아니면 뭐 천하람 후보 뽑으면 큰일 난다는 거죠. 이 큰일을 내시겠냐라고 당원들을 협박하는 겁니다. 이렇게 돼서 최악의 경우에 네. 대통령이 원하지 않는 후보가 되면 대통령이 탈당해 버릴 수도 있어. 국민의힘은 껍데기만 남은 야당으로 전락할 수도 있어. 라고 당원들을 협박하는 것이거든요. 저는 이것은 아니 아무리 서로 선거가 치열하다지만은 네. 넘어서는 안 되는 금도를 한참 넘어선 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현실적으로 판세 얘기를 좀 해보면은 4명이 컷오프를 통과하는데 당대표 후보 지금 6명 나왔는데 네. 일단 컷오프 통과는 자신 있으신가요? 그러니까 이런 질문이 저는 뭐 네. 어려운 것 같아요. 실제로 저는 자신이 있습니다. 자신 네. 있는데 또 너무 자신 있어 하면은 또 교만해 보이기도 하고. 네. 근데 저는 제가 잘나서 그렇다기보다도 네. 개혁 후보의 올리원 후보인 거는 맞거든요. 저희 당에서 비록 국민의힘을 지지하지만 우리 국민의힘이 조금 더 잘했으면 좋겠다. 뭐 그냥 민주당이 싫어서 찍는 당이 아니고 그냥 진짜 네. 우리가 잘해서 찍는 당이 됐으면 좋겠다. 구태 정치, 뭐 개파 정치 좀 네. 청산하고 좀 미래로 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개혁 성향의 당원분들이 제가 생각했을 때 굉장히 많습니다. TK에서도 내가 맨날 국민의힘 찍기는 찍었고 국회의원을 내가 뭐 6, 7명을 만드는 것 같은데 이대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분들 많습니다. 호남에서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내가 늘 민주당 많이 찍지만 민주당 호남 국회의원도 도대체 뭐 하는 거냐, 왜 이렇게 무기력하냐 하는 분들이 많듯이 똑같은 불만이 TK에도 있거든요. 네. 이게 말씀하신 거 들어보면은 어떻게 보면 그러면 천하람 개인에 대한 지지도 있겠지만 어떤 개혁 열망 당내에 존재하는 그런 거가 투영될 사람이 없었는데 지금 천하람 후보가 등장을 하면서 그거에 뭐 열망 이런 거를 받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건가요, 그러면? 그렇죠. 제가 뭐 제 스스로를 과대평가할 것은 아니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에게 어느 정도 열망을 보내주시는 분들은 제 평소에 어떤 정치 활동이라든지 또 우리 뭐 KBC를 포함한 다양한 언론 활동을 통해서 그래도 천하람이 정도면은 믿어볼 만하다라고 하는 분들이 일단 초기에 힘을 모아주신 것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제가 이제 전당대회를 하는 과정에서 보다 많은 국민들께 저의 어떤 소신과 능력을 보여드릴 수 있는 기회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전당대회가 끝날 정도에는 천하람이가 있으면은 국민의힘이 그래도 퇴행하지는 않고 좀 앞으로 가겠구나라고 공감해 주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뭐 믿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상 뭐 앞으로 계획이나 가고 마무리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국민의힘이라는 당이 말 그대로 권력의 힘이다. 윤핵관의 힘이 아니고 정말 국민의 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평상시에 이상한 개파 정치하고 줄 세우기 하고 국민들 눈살찌 풀이는 일 하다가 갑자기 민생의 현안 해결하겠습니다. 개혁하겠습니다라고 그러면은 니들이 하는 거는 못 믿겠어. 뭐 어떻게 믿어? 평상시에 이렇게 난장판으로 벌리는데. 네. 그렇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당으로서 국정 운영에 있어가지고 드라이브를 걸려면은 국민들의 신뢰가 최우선적으로 전제돼야 된다. 그래서 저는 그런 어떤 국민들의 신뢰를 가장 많이 이끌어내는 그런 당대표가 되고 싶습니다. 근데 마지막 질문이라고 해놓고 또 질문 하나 더 드려서 저는 뭐 많을 수가 있죠. 듣다 보니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안철수 후보는 이제 뭐 친윤 후보 윤석열 정부 뭐 뒷받침하겠다 대통령 성공 뒷받침하겠다 하는 후보가 돼도 뭐 대통령이 탈당할 수 있다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비윤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약간 반윤 쪽으로 분류가 되는 분이 당대표가 되면은 진짜 뭐 쪼개지고 탈당하고 현실화될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대통령과 억지로 각을 세울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실이나 뭐 대통령 본인이나 네. 하고 계시는 것이 국민의 눈높이에 너무나 안 맞는다면은 저는 여당 대표로서 총선을 치러야 되는 입장으로서 필요하면 사과도 하고 대통령실의 개선도 촉구하고 해야 됩니다. 네. 그거 안 하면은 저희 어떡합니까? 언제까지 여당이 대통령의 하수인 노릇만 하면서 우리나라 정치를 가면 갈수록 타락시킬 겁니까? 저는 그런 잘못된 관행들이 다시는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서울광역방송센터에서 국민의힘 당대표의 출사표를 낸 천하람 후보와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2월 7일 화요일 KBC 뉴스와이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